외교와 경제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국가 운영의 양대 축입니다. 외교는 국가 간의 신뢰와 협력을 구축하고 경제는 그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교류와 이익을 실현합니다. 특히 오늘날의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외교는 단순한 정치적 수단을 넘어 경제 번영의 필수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무역협정, 투자유치, 에너지 수급 등은 대부분 외교적 관계 위에서 진행됩니다. 자유무역협정은 양국 간 신뢰가 없이는 체결되기 어렵고 이는 곧 교역량 증가와 경제성장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외교적 갈등은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대표적으로 미중 무역 전쟁은 양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성공적인 외교는 경제의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외교적 채널을 통해 갈등을 조율하고 위기를 방지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예측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고 자본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신용도 향상과 통화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G7 정상회담을 통해 외교 무대 대비를 마치고 돌아온 신임 대통령에 대한 언론의 평가는 전반적으로 크게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본 여론은 이 정권에 대한 지지 여부와 마찬가지로 극명하게 대립 중입니다. 국내 경제는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이 정부의 외교 능력은 부정적으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추경을 통한 대규모 지원 정책이 예고되고 있지만 일시적인 방편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균형 잡힌 외교 정책은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의 기반입니다. 외교는 경제의 문을 여는 열쇠이며 경제는 외교의 성과를 실질화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나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네, 호구민입니다. 아주 날씨가 꾸리꾸리합니다. 네네. 습도 높고 본격적인 더러운 여름 날씨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집에 이제 좀 습기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거 뭐 에어컨 제습 계속 틀어놓을 수도 없고 또 이제 그 물 먹는 하마라도 사다 놔야 되나 싶기도 하고 물 먹는 하마도 만들 수 있거든 직접. 네네. 그 연마마그네슘 한 포대 사다가 쓰면 되긴 하는데 그 짓거리까지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뭐 적당한 사이즈의 제습기를 하나 구매하셔도. 그 제습기를 근데 왠지 좀 지는 것 같아가지고 에어컨 제습으로 버틸 수 있다. 아니면은 뭔가 이제 화학적인 케미칼적인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에어컨보다는 제습기가 용량이 좀 더 작아서 그렇죠. 그렇긴 하죠. 그래서 이제 에어컨 제습 기능보다는 조금 더 에너지적인 전기요금 관점에서는 조금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제습 돌리면서 이제 선풍기나 틀고 하면 그렇죠. 나을 수 있죠. 습도만 낮춰놔도 이 선풍기 바람 자체가 많이 쾌적해지니까. 그렇죠. 네. 뭐 나오다가 이제 잠깐 봤는데 이한규가 이상한 소리를 냈더라고. 뭐 김한규, 이한규나 김한규나 뭐 이제 그당 배지들 관심도 없기 때문에. 김현장 출신 지금 제주도에서 배지를 단 김한규. 얼터없는 소리를 했더라고. TV나 방송 나와가지고. 네네. 뭐 독재는 이 정권이 독재는 맞는데 뭐 이제 국민 독재다 했다는 소리를 했어요. 국민 주권 독재. 국민 주권 독재. 국민 주권 독재라고 부를 만한 독재 행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20세기, 뭐 21세기 지금 21세기까지도 그러니까 현대화 이후에 근대화 이후에 네. 가장 대표적인 게 히틀러가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히틀러 투표로 된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뭐 투표로 되든 안 되든 간에 그 국민적인 지지 기반 위에 국민이 직접 나서가지고 독재의 도구로 쓰인 케이스 있죠. 마오쩌둥, 홍위병들이 그렇잖아.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 국민 주권 김한규는 참 진짜. 그러니까 우리나라 케이스만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독재라고 부를 수 있는 권력이 뭐 이승만은 일단 뭐 분명히 이제 독재로 망하긴 했는데 뭐 그래도 이제 뭐 좀 평가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쳐서 제껴놓더라도 뭐 이제 박정희 정권이나 전두환 정권 다 이제 쿠데타로 집권한 정권이기 때문에 어떤 집권의 정당성 면에서 이제 민주주의적이 못했다 뭐 그렇게 평가를 해서 이건 그러니까 군부 독재고 거기는 이후에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집권한 세력들은 뭐 독재가 아니다. 김한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래 버리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승만 정권도 그럼 욕을 못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박정희 정권도 처음에는 이제 쿠데타로 정권을 획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됐잖아요. 그렇죠. 뭐 재심할 때는 뭐 선거가 말이 많지만 그렇죠. 뭐 전두환도 체육관 선거로 어쨌든 당선되긴 했었고.
근데 이제 국민 어떤 인기 면으로 봤을 때는 네. 그렇게 반대 물론 이제 뭐 박정희가 죽을 때쯤 그 다음에 전두환이 이제 실각해서 물러날 때쯤 그 이제 오공비리 터지고 하면서부터 네네. 이제 본격적으로 내리막을 걷게 된 거죠. 말하자면은. 근데 이제 한창 때는 그렇게까지 뭐 전두환 그 당시 정권에 대한 반대가 엄청 심했다라고는 말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 그 권력이 어떤 근본적인 정당성을 문제를 들어가지고 이제 저항 세력이 일어났고 그 저항의 논리가 틀린 건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 전반적인 생활 수준은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향상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 독재 정권들도 그렇게 뭐 국민적인 인기가 없었던 거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김한규 말에 따르면은 거기도 이제 국민주권 독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네네. 이게 대중 독재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네.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연구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약간의 논의도 됐었던. 근데 그 몰랐는데 그것을 제일 처음 말씀하셨던 분이 우리 한국 교수님이더라고. 한양대학교의 임한규 교수님이던가. 네네. 그분이 이제 언제 썼다 그러더라. 하여튼 대중 독재론이라는 논문을 네네. 그 해외에 논문을 투고를 하셨어요. 네. 그 논문이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 대중 독재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제 영어로 매스 디텍터십인가? 네, 그럴 거예요. 그렇겠네. 예, 그게 뜨는데 네. 그 1번이 그 임한규 교수님 논문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념의 창시자일 수 있겠네 거의. 네네네. 그러니까는 아예 딱 못 박은 네. 뉘앙스는 뭐 그 전에 다른 연구자들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아예 대중 독재라는 단어를 가지고 개념을 정립을 한 거죠. 네네. 이제 그런 분은 약간 국뽕. 이게 우리나라가 원조가 되는 건가 싶기도 네. 하고. 이제 그분이 정리하신 거 보면은 거의 20세기 동안에 이루어졌던 대부분의 독재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네. 거의 다 항상 대중의 지지를 얻으면서 네. 그 독재가 이어졌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쿠데타 세력이 항상 그 권력이 부패하고, 그러니까 그 권력이 부패하고 대중의 지지도 확 떨어질 때 쿠데타 세력이 이제 집권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대부분 네. 그랬으니까. 그렇죠. 뭐 그런 거 봐도 이제 확실히 뭐 대중의 지지도를 얻고 독재라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도 사실 뭐 이제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 이제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네. 뭐 아프리카 많은 국가들도 당시 이제 아프리카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 처음에 정권을 시작하는데 네. 대부분의 케이스가 독재로 빠집니다. 그렇습니다. 장기 집권으로 네. 빠지고. 네. 그런 케이스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보통 보면 이제 그 부족 간의 어떤 갈등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군벌들이 이제 생겨나고 그 와중에 결국 제일 센 군벌이 거기서도 제일 대중적인 지지를 받는 군벌이에요 보면은. 네. 그런 케이스들이 많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굳이 비교하면 전두환은 그렇게 대중적 지지를 얻고 시작한 독재 정권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박정희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워낙 그때 당연히 그 박정희 대통령 전에 윤보선. 윤보선 대통령 그 시절이 너무 지리멸렬해가지고 네, 사람들이 네. 이제 안 그래도 그 이승만 정권 말기에 아주 사달이 나는 바람에 사람들은 아주 학을 뗀 와중에 그 집권은 그때 이제 야당이 집권을 한 거잖아요 처음으로. 야당이 집권을 했는데 너무 무능하고 지리멸렬하니까 아주 또 환멸 느끼는 와중에 이제 그 군인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정리하겠다 이렇게 들고 나온 상황이라서 초기에는 상당히 그 지지도가 높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좀 그 후기 박정희랑 초기 박정희 정권은 좀 다르게 평가할 부분도 있고 사실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대중 독재라고 할 수 있지만 전두환 정권은 조금은 다르게 볼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게 보면은 아무튼 이러나 저러나 김한규 한 소리가 너무 개소리인 거예요. 그렇죠. 정말로 그래. 그 말 표현대로 네. 국민의 주권이 향상되고 네. 예를 들어서 향상이 되고 네. 국민들한테 많은 이익이 돌아가고 네. 뭐 그러면 인기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런다고 독재가 정당화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렇게 국민주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사실 이제 뭐 의회 권력이랑 행정부 권력 두 개를 다 민주당이 가져서 독재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의회 권력만 놓고 봤을 때
그 국민적 지지도가 그대로 의석수에 반영된 게 아니잖아요. 선거제의 모호함 때문에. 네네. 뭐 사실 민주당이 절반에서 조금 더 가져가는 수준이었어야 했는데 지금 그보다는 훨씬 많이 가져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그렇게 봤을 때 또 이제 그러면 이거 제대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의석 구조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국민 주권 독재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라고 또 반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애초에 어찌됐건 간에 국민 주권이고 나발이고 독재는 무조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너무 당연하죠. 네. 독재는 민주적이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김한규 씨는 좀 개념이나 제대로 잡기를 바라고 방송 나와서 그런 개소리 쳐하고 차빠진 꼴을 보니까 참 정치 수준이 얼마나 바닥으로 떨어졌나. 이제는 독재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도 않아요. 그냥.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수준까지 갔나 싶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아까 그 대중 독재로는 한양대 임지현 교수님이네요. 네, 제가 아까 이름을 잘못 말씀드렸네요. 네. 죄송합니다. 임지현 교수님. 임지 교수님 죄송합니다. 인트로에서 이제 외교 경제 이야기를 잠깐 해봤었는데 여기 이제 총리님이 지난주에 쓰신 걸 보면 이제 그 사법 리스크 관련해 가지고 사법 장악 관련해 가지고 이제 글을 쓰시면서 그 어떤 지금 이제 이 정권의 사법 장악 시도 그다음에 그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같은 것들이 어떤 경제적으로도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뭐 이제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근데 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뭐 이따가 또 다시 얘기하겠지만은 지금 이 대통령이 현재까지 보인 어떤 모습을 보면 외교적으로 상당히 좀 어렵다. 별로 외국에서 대접을 못 받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그 이제 이재명 지지자들이 나오고 이제 MBC 같은 언론들은 또 이제 그걸 다르게 어떻게든 다르게 긍정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냥 나와 있는 모습들만 보자고 취임한 이후에 그쪽 미국 백악관에서 나온 입장이나 네네네. G7에서 뭐 제대로 뭐 인사는 했나 모르겠어. 뭐 인사는 많이 가졌죠. 인사는 그래도 총 7개국하고 만났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 미국 대통령이랑 그러니까 트럼프랑 제대로 뭐 눈 인사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트럼프 얼굴도 거의 못 보지 않았을까 네. 싶은데요. 아무튼 이제 그런 수준으로 거의 지금 패싱 당하는 그런 패싱 당하고 있다라고 말해도 이건 뭐 과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정권 자체가 국제적으로 봤을 때 그다지 평가해주고 싶은 정권이 아니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점에서는 우리가 지금 법 취지가 많이 흔들리고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 본인이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도 분명히 작용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권의 정당성 이런 게 약간 약점이 되는 것 같은 눈치죠. 네. 네. 뭐 그리고 이제 G7은 이따가 다시 얘기하기도 합시다. 정리하는 게 있으니까. 엊그저 며칠 전에 이제 나경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제 좀 전향적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보수 정계 개편해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읽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국힘당 이대로 안 된다 이런 취지의 이제 글을 쓰면서 뭐 이제 그 내부적으로 보면 한동훈이나 김문수 후보 지난 대선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특히 이제 친윤 당원들 혹은 친윤 의원들로부터 많이 이제 배척당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국힘당의 주도적인 세력 그러니까 좀 더 쪽수가 많은 쪽이 이제 저는 친윤 쪽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네네. 그쪽으로 아직까지 그래서 이제 그 탄핵당한 윤석열 대통령이랑 제대로 이제 선을 긋지도 못하고 결별하지도 못하고 어중간하게 좀 끌려가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보이는데 나경원 의원도 그걸 짚은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 당원분들 같은 경우 많이 이제 좀 그랬던 게 여기서 이제 외부 인사들도 영입을 해야 된다 개혁을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거론한 게 손학규 전 대표랑 그다음에 총리님이란 말입니다. 네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총리님 만약에 이제 우리 당이 국힘이랑 힘을 합친다. 지금 이제 이 나경원 의원이 글에 따르면은 뭐 그런 가정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일단 이 글에 관해서 저는 평가를 하는 거는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일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그냥 떡밥 하나 던진 거다. 아젠다 선점하려고 하나 글 하나 던져본 거다. 저는 그렇게 보기는 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이 이걸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럼 진지하게 한번 그래서 생각을 해보자고. 만약에 그럼 우리 당이 국힘당이랑 합친다. 가능할까 일단? 일단 지금 당장은 합치는 게 좀 어렵죠. 어렵다고 보입니다. 합치거나 아니면 거의 흡수되는 모양새죠. 사실상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그렇죠, 치면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의석이 없기 때문에 네. 사실상의 그냥 흡수 통합인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될 텐데 네네.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죠.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먼저 바뀌는 게 중요한 거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바뀌면은 뭐 합치겠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조건부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긴 하죠. 네. 네. 근데 이제 길게 바라봤을 때 일단 너네 살려면은 바꿔야 된다. 바뀌어야 한다. 정기 개편이 필요하죠. 네. 정기 개편을 하든 뭐 아니면은 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근데 이제 일단 뭐 당장 잡혀 있는 의석수가 있어서 이제 쉽지는 않겠지만 왜냐면 그 총선에 대패를 하면서 사실 그 대구 경북 지역의 의석 비중이 그렇죠.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당화 돼버렸죠 거의. 네.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이 납득이 그러니까는 국민들께 납득이 될 만한 모습으로 변하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네. 그래서 최근에 그 어느 교수분께서 언론에 기고를 하셨다고 하긴 하는데 일단 윤석열의 탄핵의 강부터 제대로 건너라. 다시 한번 제대로 그 계엄 사건과 탄핵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것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의 글을 기고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왜냐하면 대선 때 그렇게까지 제대로 된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냥 조금 좀 이렇게 급조된 그런 느낌이 강했죠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선거 후보,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의 그냥 입을 통해서 그렇죠. 적당히 그냥 네. 야, 잘못한 거 맞다, 우리가 잘못한 거 맞다 이런 식으로만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어떤 공식적인 사과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뭐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어떤 노선이 어떤지도 좀 불분명해진 게 많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상당히 극우화된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네네. 자유민주주의라는 어떤 단어를 굉장히 앞세우면서 네. 약간의 그 뭐 친북 이제 요즘은 친중 프레임 이런 거에 좀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친중에는 반중이지 반중. 그러니까 반중으로 네. 이제 그 어떤 친중 성향을 보이는 민주당을 이제 저격하는 네. 네. 그런 어떤 이제 색깔론이 변화한 거라고 봐야죠. 옛날에 북한 얘기만 했다면 네. 이제 지금은 이제 중국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의존도가 좀 너무 높다. 네. 그리고 이제 경제 정책은 단지 좀 반명 무차별적인 어떤 현금 살포 이런 거를 경계해야 된다. 거기에서 반대를 하면서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대안이 그렇게까지 뚜렷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를 살짝 이제 정리를 해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국힘당 자체가 지금 한 몇 년째 그 민주당이 던진 아젠다에 계속 반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말하자면 네. 민주당 주도에 끌려가고 있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게 옛날 참여정부 이후에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나서의 민주당이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한 10년 정도. 그렇죠. 박근혜 정권까지 이렇게 쭉 끌려다녔으니까 계속.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그런 면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국힘당은 지금 쪼개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윤이랑 반윤이랑 저는 어떻게 그 중간 지점을 찾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극우화된 면이 있는데 그 극우화된 그 파트가 말하자면 친윤 쪽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국힘당 내부 투쟁을 통해 가지고 친윤 세력들을 당 밖으로 밀어내거나 아니면은 지금 쪽수로도 안 되고 주도권이 많이 이쪽으로 친윤 쪽으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결단을 해야 되는 거야. 반윤들은 이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거야 말하자면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근데 또 그런 어떤 이념화된 공격 성향이 있잖아요. 네. 그다지 진심도 아니에요 보면. 뭐 그런 경우들도 있고. 예, 왜냐하면은 그런 색깔이 선명한 조직들은 일찌감치 분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원진 맞나? 조원진 대표 우리공화당이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그 정광환 목사도 그 당이 하나 있잖아요. 네네. 정당 같이 뭐 하나 만들어 놨잖아. 네.
그게 있어가지고 일단 따로 그게 있거든요. 네. 근데 왜 그 외곽에서 자꾸 입김을 그렇죠. 유튜브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네. 입김을 자꾸 쏘니까 이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라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막 그래서 그런지 그런 사람이 많아서 뭐 그러니까 생각이 있는 사람이 아예 그냥 떨어져 나온다. 뭐 하여튼 이제 그런 쪽이랑 다 뭐 연대를 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끌려다니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최소한의 장치라든가 그런 건 확실히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나경원 의원이 보수 재건, 뭐 보수 대연합 이런 프레임으로 지금 이 글을 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보수 재건을 하려면은 이 좀 그 과격하지 않으니까 극우적으로 쏠려 있지 않은 보수들이 오히려 그 당을 뛰쳐나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중원에 새로 이렇게 당을 차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3분지기를 해야 되는 거지 말하자면.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친윤 세력들은 그러니까 나 원래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치면 지금 기존 국힘당은 그 조원진 당이나 정공원당 흡수해가지고 그쪽에서 그냥 극우 파트로 놀든지 하고 그 나머지는 중도에 모이면 그때는 우리 당도 합칠 만한 그 명분이 충분히 생기는 거죠. 그렇죠. 뭐 새로운 뭔가를 모색해 볼 수는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구분이 잘 된다면. 네, 근데 네. 이제 구분을 하면서도 그 확실한 노선이 이제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당면한 어떤 이제 한국의 현실, 뭐 외교적으로나 아니면은 그 뭐 인구 소멸 같은 네네. 그런 현상들을 봤을 때 일단 당장 그것을 어떤 식으로 좀 극복해 나가겠느냐.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확실한 노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단지 민주당에 끌려가면서 반대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이쪽에서 주도적으로 터지는 아젠다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중도 포지션을 잡으면서. 네. 그거는 이제 우리 당에게도 네. 예, 마찬가지로 필요한 과정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우리 당이 의석도 없고 사실상 네네. 그다음에 인물도 몇 없어요. 네, 그 그렇습니다. 당대표님, 저희 총리님이랑 뭐 신경민 의원 정도 네. 좀 이제 알려지신 분들이 그 정도인데 그리고 이제 좀 열정적인 당원들이 있다. 이 정도인데 우리 당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는 게 그게 아니면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가 어쨌든 간에 중도 포지션을 잡고 있으면서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아젠다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네네. 이제 그걸 던져가지고 화두를 계속 던져가지고 거기에 다른 당이 끌려가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야. 네. 그러려면은 뭐 이렇게 국민적인 어떤 움직임을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해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네. 만약에 그냥 뭐 우리 당이 국힘당이 흡수돼 버린다 그러면은 국힘당이 총리님한테 자리는 내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뭐 형식상으로라도 네. 뭐 그리고 이제 공천도 줄 거예요. 근데 호남이 주겠지. 아, 그렇죠, 그렇죠. 부담 없거든 국힘당은 호남에 공천 주는 거는 총리님한테 종로에서 출마하시라 종로 자리는 안 줄 거란 말이야 국힘당이. 그러고는 결국은 소모적으로 그냥 끌려다니다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이렇게 나경원 의원이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쓰신 이 글을 보면은 뭐 국힘당 재건에 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이고 그건 재건한다고 해서 뭐 물론 이제 나경원 의원의 국힘당 사람이니까 자기들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 뭐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재건에는 우리가 설령 함께 한다고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우리는 우리 주도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되고 지금 윤핵이 할 수 있는 게 아젠다 만들어가지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나이브한 주장입니다. 네, 나이브한 주장은 저도 알아요. 예. 하지만 나경원 의원의 주장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나이브하죠 사실. 이게 그 공당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 선거에서 이기려면 조직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죠. 그렇죠. 지역 조직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당 뛰쳐나와서 새로 만든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가 저도 알고 뭐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당이 그래서 힘든 부분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네. 기존 거대 정당들이 그 장악해 있는 그 조직 사이에서 치고 들어갈 만한 그래서 신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낸다는 게 사실상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고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거에서 벗어나 가지고 아젠다를 주도하는 정치를 해야 된다. 우리는 우리대로 이제 뭐 그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합쳐서 조금이라도 지금보다 뭔가 커진다 이런 거는 뭐 좋아 보일 수는 있는데
합쳐서 계속 지면은 이게 합치는 의미가 좀 없거든요. 그렇죠. 합쳐도 그냥 이 상태로는 합쳐봤자 아무 전혀 네.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그 자체로 소멸돼 버리고 말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그냥.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된다. 뭐 다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워크숍 하시잖아, 우리 당에서. 네네네. 저는 이제 그 사람 많은 데 가면 힘들기 때문에 신청을 안 했는데 가셔가지고 이런저런 좀 말씀들 많이 나누시고 뭔가 좀 이제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아젠다들을 많이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이제 요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하는데 지금 이제 그 6월 13일 날 용산 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입장문이 나왔어요. 그 저희 이명박 정권 때 용산에서 이제 그 철거 반대 시위하다가 이제 몇 분 돌아가셨잖아요. 네네네. 경찰도 한 명 죽고 그때 그 시위하시던 분들 중에 6분인가 돌아가시고 그것도 되게 끔찍하게 불나서 돌아가셨잖아. 네, 그렇습니다. 이제 네. 그런 일이 있었고 이제 그 진상규명위원회가 아직까지 있어요. 여기서 이제 13일에 입장문을 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에서 용산 참사 유가족들과 철거민들은 추방됐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제 이재명 정권이 이재명 정권 이 정권이 예. 이 정권이 이제 그 내란 관련 특검을 하잖아요. 네네. 그 특검 검사로 내세운 양반 중에 하나가 조은석이라는 양반인데 이 양반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명박에게 칼로 뛰었던 검사 출신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다른 것도 용산 참사 때 엄청나게 편파 수사를 했거든. 그래가지고 저기 뭐 철거민들 쪽으로 다 그냥 뒤집어 씌우고 경찰 잘못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편파 수사를 했던 사람인데 이 양반을 끌어다가 갑자기 특검이 띠깐친 거야. 그러니까 용산 철거민들 입장에서는 눈 뒤집힐 만한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거의 조작 수사라고 지금 이분들은 보고 계시는데 이걸 했던 사람을 이 정권에서 끌어다 쓴다 이러니까. 그래서 용산 참사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이거 이제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지만은 다시 한번 이제 요 인물도 꺼내봤습니다. 박병국. 예. 많이 들어보셨죠? 이 코나이랑 얽힌.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이명박 정권 때 이제 그 경찰청 홍보 담당관이었거든. 그래서 이제 용산 참사 터지고 나가지고 여론이 이제 들끓으니까 여론에 이제 시선을 돌리려고 당시에 그 이명박 청와대에서 이제 오더를 직접적으로 내렸다고요. 그래서 그 조두순 사건을 강호순 사건을 이때 이제 굉장히 크게 부각을 시켰다고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이제 여론의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던 인간인데 그 뒤로 이제 경찰청에서 잘 나가다가 2012년 그 박근혜 정권 때는 주중 한국대사관 주재관으로 또 갔어요. 주재으로 갔었어요. 경찰을 하다가 네. 갑자기 외교 라인 쪽으로 빠진다. 뭐 이래저래 좀 줄을 잘 댄 것 같아 보니까 내부 정치질을 잘한 것 같아. 그러게요. 주재관으로 있었는데 이때 이제 2006년도에 뇌물 받는 혐의가 드러나가지고 옷을 벗게 됩니다. 네네. 구속 기소되고. 한 전자업체 부사장으로부터 이제 뭐 이런저런 임무로 처음에 한 4천만 원 정도 자기 뭐 승진하는 데 필요하다. 승진하는 데 덜 들어줘야 된다고. 그런 명목으로 처음에 4천 땡겨 갔다가. 그런 식으로 그 승승장구했던 사람인가 보네. 이렇게 로비 자금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래요. 민원 좀 해결해주고. 그 뒤에도 돈 추가로 더 땡겨가지고 총 1억 2천을 땡겨다 쓰고 배째라고 나와가지고 결국 이제 구속 기소돼서 옷도 벗고 공직에서 다 날아갔는데 이 인간을 이제 그 이재명의 경기도가 끌어들였었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코나이 하고 있다가 이제 아예 이재명이 그 경기도 지사가 되니까 이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 그렇죠. 이 자리가 원래 없는 자리거든. 근데 이 박병국 끌어들이려고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도 꽂았다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하죠. 네. 성남시장 시절부터 그런 비슷한 거를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코나의 시절에는 중국 지사장으로 있었는데. 그렇죠. 예. 이제 이력을 보면 왜 중국 지사장으로 있었는지 나오죠. 2012년 때 이제 주중 한국 대사관 주재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중국 통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중국 공안들 우리나라에 그 중국 식당 차려다가 걸린 거 있잖아 서울에서. 그 이름 뭐였지? 네, 무슨 식당 하나 있었죠. 아무튼 이제 그 식당에 이 박병국이 또 자주 들락날락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여러모로 좀 그 적어도 이재명이 경기도랑 밀접했던 인사고 이재명이 끌어다 쓴 인사인데 이 인간도 용산 참사 때
그렇죠. 개짓거리한 인간이란 말이야. 네. 그 적어도 이제 지금 그 이 정권 혹은 이제 이 대통령 주변에 용산 참사 관련해 가지고 아주 개짓거리에 선봉장으로 있었던 인간 2명이 있는 거야. 2명을 끌어다 쓴 거야 말하자면은. 네, 네. 뭐 진보 외치는 사람들 이거 보면 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재명은 괜찮대잖아요. 미치겠네. SNS에서 틈도 한 번씩 적습니다만은 김희성 나는 이 인간이 제일 진짜 영화 배우. 예, 만나면 진짜 면전에 대고 진짜 한 소리 해주고 싶은 게 이거 이제 SNS 몇 번 적었습니다만은 그 몇 년 전에 나온 영화가 하나 있거든요. 용산 참사 주제로 소재로 만든 영화 모티브로 나온 영화 네네. 소수 의견이라고. 네네. 그 저기 뭐 G.O.D에서 G.O.D 멤버 출신 중에 배우로 전향한 사람 누구야? 갑자기 윤계상 씨. 네, 윤계상 씨가 이제 주연으로 나오는데 변호사로 나오는데 거기에 김희생이 출연을 해요. 김희생이 출연한 역할이 뭐였냐면은 바로 이 조은혁 검사 역할이야. 조은석. 아 조은석.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러니까 용산 참사에 관해서 모를 수가 없잖아. 그렇죠. 모를 수가 그리고 없죠. 직접 뛰어가지고 악역도 해봤단 말이야. 근데 자기가 맡은 악역의 모티브가 된 인간이 지금 이재명 옆에 있다고. 김희성 씨 한 소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양심이 있으면은. 분노해야지. 근데 별로 그런다는 소식은 안 들려요. 뭐 이제 댓글멍 하는 거죠. 그놈의 참, 아휴, 그놈의 진보가 뭔지. 그 뭐야 옛날 뭐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냥 닥치고 지지. 그 뭐 전략적 지지라고 해야 되나? 그 전략적 지지를 해도 이거는 너무 심하잖아. 우리가 그 저기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던 시절에 네네. 뭐 이제 이런저런 뭐 제일 치명적인 게 조국이긴 했지만은 네. 뭐 이런저런 좀 앞뒤 안 맞는 것들이 있긴 했습니다 분명히. 그때 이제 그런 참고 넘어간 것들이 있지만은 이 수준은 아니었다고 봐요 저는. 그래도 나름의 노력은 있었죠. 네. 그래도 근거를 찾기 위한 어떤 노력이랄까 그런 것들은 뭐 그걸 이제 맞고 틀리던 간에 어쨌든 노력은 했다. 네. 네. 뭐 그리고 이제 뭐 저기 김민석 실드 친답시고 무슨 뭐 70억 재산 주진우가 2억 재산 김민석 깐다 이런 소리는 안 했잖아. 적어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우리가 막 대빵하고 한다고 해도 일단 그렇게까지 이상한 논리 만들 필요는 없었다고. 일단 그래도 문재인 정부에서 네. 김민석 같은 애를 안 치려고 하지는 않았죠. 그렇죠. 그나마 다행이다. 와 만약에 있었으면은 사실 어떻게 해야 됐을지 장담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 총리 라인업을 보자고. 뭐 총리는 제외하고도 굉장히 이제 총리 라인업은 뭐 했잖아요. 이낙연 총리님 네.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정세균, 네. 그다음에 김부겸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네. 웬만하면은 그렇게 이렇게 태클을 심하게 안 걸릴 만한 분들. 뭐 그렇게까지 더럽진 않았지. 그럼요.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 그거 있긴 했다. 봉침 사건. 뭐 그런 얘기는 있었는데 이제 거의 확인되지 않은 거잖아요. 많이 이슈기도 하고. 네. 그래가지고 그냥 뭐 그런저런 넘어갔고. 김민석만큼 이렇게 막 돈 계속 끌어다 쓰고 이런 경우는 없었단 말이야. 여기는 그냥 딱 그 이 대통령하고 너무 이건 둘이 뭐 영혼의 단짝 뭐 이런 거라서. 뭐 이제 앞서 말씀드린 코너의 박병국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보면은 그렇죠. 같은 저기 뭐야 같은 결이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뭐 이한주 네. 국정기획위원장 네. 뭐 결이 그냥 다 결이 비슷한 거야. 근데 그게 더러운 짓거리들 하는 결이란 말이지. 똥은 똥끼리 뭉친다고. 네. 너무 잘 어울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김인성 씨는 한 소리 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김인성 씨 아니더라도 용산 참사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졌던 분들이라면은 적어도 이런 인사들에 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자기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남아 있다면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정은경 씨 이분 같은 경우 팽을 당했어요 지금. 네네. 지난 대선 때 이제 이재명 캠프에 전격적으로 합류해가지고 뭐 그 자체로 표를 많이 끌어왔을 거라는 생각 안 합니다만은 그래도 적어도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좀 유능했던 그런 실무 인사들을 많이 이제 캠프에 영입을 했잖아요. 어쨌든 원팀 민주당의 뭐 상징적인 존재 정도는 됐을 것 같아요. 정은경 씨는 당시에 이제 민주당 뭐 정치인은 아니긴 했지만은 네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시절에 코시국도 어떤 상징적인 존재라는 면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방역을 잘했다. 네. 그런 상징성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입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지 선언하면서 뭐 캠프에서 활동을 하셨던가? 거의 활동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제 그래서 좀 부각이 되는 면이 있었어요. 뭐 그걸로 이제 표를 얼마나 끌어왔다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긴 하지만은 뭐 어떤 캠프에 나쁘게 말하면 액세서리 정도, 장식물 정도로는 기능을 할 수 있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에 제가 이제 그 정경 씨 뭐 이재명 캠프에 이재명 뭐 지지선을 냈다 이런 기사 나왔을 때 거기에 대고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결국은 버림받게 될 거다. 네. 당신 쓰임새는 그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이상 이하도 아니다. 뭐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그 배우자가 이제 코로나 관련 주식에 이제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거를 이유로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장관 함호평에서 지금 이제 밀려난 상태다. 뭐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 이거는 지금 이 정권이 의지만 있으면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김민석만 봐도 그렇잖아. 네네네. 근데 이제 이거 사실 요 정경 씨 케이스만 놓고 보면은 뭐 부당하진 않습니다. 지금 거의 같은 경우로 윤석열 정권 때 질병청장 하나 물러난 적이 있어요. 거기도 이제 배우자가 거기도 코로나 관련 주식인가 아무튼 이제 관련된 주식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이유로 해가지고 질병청장 하나 물러난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정경 씨 지금 밀려난 요 잣대를 가지고 만약에 지금 그 내각 인사를 쭉 단행을 한다 그러면은 괜찮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김민석부터 쳐내야 되는 거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김민석 안 쳐내고 버티고 있는 거 보면 사실 이거는 이 정권의 의지로 그냥 쳐낸 거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련 기사 보면은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보건복지부 장관 하려고 이제 들이대는 인간들 라인업이 나오는데 뭐 대표적으로 전현희. 네. 그래도 어찌됐건 치과의사 출신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강청희 여기 이제 민주당 보건의료 특별위원장인데 여기도 정형외과 의사인 것 같아요. 의사예요. 의사 출신이에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식약처장 전 식약처장이랑 그다음에 전 복지부 1차관 이렇게 이제 4명이 한바평이 오르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 강청희 이 양반이 지금 개딸머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전현희가 될지 강청희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 두 사람으로 좁혀지지 않을까. 개딸한테 눈도장을 많이 찍었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정경 씨는 이럴 줄 몰랐다면은 참으로 어리석고 나이브했다. 그냥 어차피 소모품으로 그렇게 쓰이다가 버려질 걸 예측을 못했단 말인가. 뭐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잠깐 얘기해 봅시다. 6월 13일 날 그 민병덕이 세미나를 하나를 주최를 했어요. 정치 후원금 이제 디지털 자산으로 해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으로 정치 후원금 할 수 있게 하자라는 논의를 했습니다. 이 세미나에서. 저는 이 기사 보고 성질이 많이 나더라고. 이름이 정치 후원금 타령하는데 지금 후원금 없어가지고 정치가 후진적입니까 일단? 별로 그래 보이지 않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세비만 해도 만만치가 않은데. 세비만 해도 만만치 않고 또 각종 지원금도 나오고. 그럼요. 정당 보조금도 있고 지금 거대 정당 아니야 여긴 또 더구나. 그렇죠. 그런데다가 지금 이 시국에 지금 뭐 논의해야 될 게 한두 개입니까? 경제나 외교에 관련해 가지고. 근데 지금 되게 한가해 보기도 하고 지금 자기들 이익 챙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여기서도 이제 그 김민석 총리 내정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음모론이나 마찬가지인데 네. 이 김민석 총리 내정자의 그 의혹들 중에 이제 중국과 얽힌 것들이 좀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사실 민주당에서 뭔가 중국 쪽에 좀 선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뭐 이제 나쁘게 말하면 잠식 당한 거 아닌가? 아니면 이제 공작당 해가지고 좀 이제 뭐가지 틀어 잡힌 거 아닌가? 뭐 그렇게도 저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하면은 그 사실 불법 자금의 어떤 돈 세탁 창고로 역할하기가 굉장히 심하다. 그렇죠.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코인으로 후원을 받겠다는 게 어떤 중국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갖다가 뭐 그럴 가능성도 뭐 배제 못하죠. 네, 그러니까 괜히 그런 게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왜 이런 식으로 굳이 후원을 그런 디지털 자산, 그러니까 자산으로 받겠다. 왜 그러니까 현금 말고 굳이 자산으로 받으려고 하냐. 그러면 뭐 땅으로 받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괜찮냐. 뭐 주식으로 받고, 그러니까 이거 뭐 좀 안 맞다. 이게 정치 후원금으로 그냥 투명하게 딱 현금으로 받아야지. 그 다음에 이렇게 받고 나서 만약에 막 이 가격이 뛰잖아. 왔다 갔다 하면 그거 얼마로 칠 건데? 그러니까 혹은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가상자산을 많이 받는다고 치잖아요. 네. 그러면은 요즘 이제 계속 코인을 새로 찍어내는 코인들이 있으니까 그 코인들 가지고 작전주처럼 작전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발행 전에 이제 뭐 신규 발행하자마자 정치인한테 얼마나 태워주고 코인을 존나게 뻥튀기 시켜버리면은 갑자기 그 정치인 후원 통장에 현금이 막 몇십 배로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 네네. 그래서 이거는 진짜 난 지금 이제 코인 가지고 계속 정치에서 얘기하는 거 진짜로 이것도 문제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야, 차라리 뭐 마약으로 반다 이런 거 해라. 뭐 이런 참 그래서 참 이 시국에 코인 탈행하는 것 자체도 짜증 나는 데다가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구려 보인다. 네네. 여러 가지로 악용될 소지가 큽니다. 이거는. 그래서 참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 다 이게 지금 김한규 말에 따르면 이게 다 국민주권 독재에 따른 거라는 거 아니야. 빨리 또 우리 진짜 독재 타도 시위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답이 없어. 이게 일단 이제 많은 수의 국민이 이게 뭐 독재라고 생각을 하든 안 하든 이거 뭔 잘못됐다라는 인식이 생겨야 되는데 뭐 이 정부가 탄생한 게 뭐 아직 한 달도 채 되지 않았고 그래가지고 뭐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계속 이렇게 지적해 가면서 뭐 쌓아 나가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치고 혹은 패배주의에 젖을 시간도 없다. 그럼요. 계속 목소리 생각하고 목소리를 내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을 또 드리게 되네요. 지치신 분들은 없어요. 지금 오히려 과잉이야. 그렇지. 너무 열심히 까고 계셔가지고 근데 좀 과잉으로 보일 때가 있다. 그래서 그게 걱정이다 오히려 저는. 차분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가끔은 좀 억까 같은 것도 좀 보이기도 억까도 하고. 좀 있습니다. 뭐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좀 이제 그 신뢰할 수 없는 매체의 어떤 기사들을 근거로 삼는다든지. 네네네. 아니면 이제 뭐 시중에 떠도는 풍문 같은 것들 그런 것들까지 끌어오고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다. 네네. 명확하게 지금 비판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뭐 괜히 마음만 앞서가지고 오버하지는 말자. 뭐 이제 그런 말씀도 드리게 되네요. 네. 자, 그럼 이제 본 내용으로 가봅시다. 네. 그 전에 저희를 도와주신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리트 오드리님, 엑스친 S님, 웰컴퓨터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상하구 낙동대로 323번 길에 6 4역 2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010-8691-007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0079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견적을 구성해 드립니다. 가성비 좋은 사무용부터 게이밍, 딥러닝용 같은 최고 사양의 PC까지 조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나와 최저가 가격으로 만나보는 웰컴퓨터의 견적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전국 어디서든 AS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배송에 사용하는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를 미리 보내드립니다. 문제가 생긴 컴퓨터를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에 넣어서 다시 보내주시기만 하면 전국 어디에서도 웰컴퓨터의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웰컴퓨터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사은품도 별도로 챙겨드리니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 농사짓는 문파 DALPUM 숫자 1입니다. 진한 풍미와 영양이 살아있는 청란, 청개육부터 친환경 우렁이 쌀, 그리고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사리새콩, 찰 옥수수까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박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벌써 이제 배송 중에 들어갔고요. 뭐 이제 엊그저께 이제 그 SNS에 글이 올라왔는데 뭐 수박이 이제 7kg 이상이고 한 개는 13,900원, 두 개는 26,900원 이렇게 이제 올라왔는데 저희가 지금 이 말씀드린 게 의미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지금 벌써 이미 배송이 시작됐고 1차 배송 지금 시작됐고 그다음에 월요일에 또 2차 배송이 시작된다고 내용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이미 다
그렇죠. 업로드 시점에는 이미 다 매진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진된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달콤농장 과거에 이제 수박 파셨던 것 같은데 한동안 수박 소식 없다가 네네네. 다시 재개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한번 이렇게 사서 봤었거든요. 네. 꽤 됐네. 네. 언제인지 좀 가물가물하거든요. 맛이 기억이 납니까? 뭔가 좀 그냥 맛있는 수박. 예, 달달하고 신선한. 예. 수박이 맛없으면 안 되지. 그렇죠. 요즘 수박은 웬만해서 다 맛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상행 평준화가 많이 됐어요. 이 과일들이 네네네. 어릴 때는 수박 재수 없으면 잘못 사면은 그렇죠, 그렇죠. 이거 오인지 수박인지 모르겠다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그렇게 이제 웬만하면 진짜 그 악덕 업체들이 거의 좀 그 상한 수박 같은 거 유통하지 않는 한은 수박은 뭐 아무거나 대충 사다 먹어도 맛있긴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마트를 많이 이용하는데 네. 요즘은 이렇게 막 당도 보장, 네. 뭐 몇 브릭스 이상 네. 이런 식으로 많이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수박을 사면은 막 이렇게 그 좀 고른 거 막 부스러지는 그 과육이 설탕 수박 같은 막 그런 거. 아니 과육이 좀 오래돼 가지고 많이 무른 거. 네, 무른 것들 그런 것들도 유통이 되고 혹은 이제 그 뭐 수박 그 허연 부분이 굉장히 두껍다거나 예, 껍질. 먹을 게 별로 없는 것들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뭐 수박이 이렇게 그 확인을 하고 삼각형으로 잘라가지고 속 그렇죠, 확인을 그렇죠. 했을 때 그런 네. 것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식으로 안 나오잖아요, 수박이. 네네. 뭐 아예 그냥 뭐 반통 4분의 1통 이렇게 잘라서 파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수박 그 품질 자체가 상행 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그냥 뭐 굳이 속 확인을 할 필요 없다. 뭐 옛날에는 수박 산다 그러면 두들겨서 뭐 소리가 어떻게 나면 그러니까. 맛있는 거네 뭐 그런 것들 많았잖아. 뭐 줄무늬가 두껍냐 아니면 가는 게 맛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수박 밑에 배꼽이 커야 된다 아니면 뭐 작아야 된다 뭐가 많습니다. 뭐 이제 뭐 꼭지를 어떻게 자르냐에 따라 뭐 꼭지가 뭐 잘려 있으면은 뭐 상한 수박이다 뭐 그런 얘기 듣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뭐 요즘 수박은 웬만하면 맛있다. 근데 네, 이 달콤농장 수박 일단 가격이 굉장히 좀 저렴해요. 제가 보기에 요즘 뭐 수박 한 통에 13,900원 배송비 포함해도 우리 동네 마트에서는 수박 한 통 살려 그러면 한 3만 원 줘야 되거든. 네, 그래서 빠르게 매진되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저렴하고 품질 좋은 수박이 나왔다. 네. 근데 저희가 광고하는 게 크게 의미 없을지도 모르겠다는데 혹시 모르니까 그 방송 들으시고 수박 안 사신 분들은 한번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은 라만까까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라만까까를 검색해 주세요. 휘낭시에 브라우니, 마들렌, 구운 찰떡, 호두강정, 에그타르트, 생강청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빨리 식빵을 다시 만나고 싶은데 언제 만날지 모르겠습니다. 에이 식빵. 좀 식빵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소금빵. 뭐가 될게 빵. 빵. 네. 빵에 보내고 싶은 놈도 많고. 그렇죠. 이게 하나둘씩 가야 자꾸 이벤트 이벤트가 빵 이벤트가 이렇게 자꾸 나올 텐데 아쉽습니다.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계좌 추적 들어갔다 그랬거든. 검찰이 그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뭐 그렇게 해야 뭐 수사를 해야 재판을 하죠. 뭐.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래버리면 이제 그 어떤 뭐 정치 보복 이런 얘기는 지금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은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그런 거니까. 그렇죠. 네네. 좀 안타깝긴 합니다. 자, 뭐 이제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요거 이제 지난주 저희가 원래 하려고 꼭지 잡아놨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하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제 민주당이 검찰청 해체하겠다. 뭐 이제 네네. 그래서 법안이 3개인가 4개가 나왔죠. 네네.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완전히 그냥 없애버려가지고 검찰은 이제 사실상 공소 재판에만 이제 관련이 된 공소청으로 바꾸고 그러면 이제 검찰 수사 기능은 어디로 가냐? 그 중수청이라는 데를 따로 신설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행정부 산하에다가 박아 넣겠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이제 그러면 이제 공수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수청 만약에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경찰이 있잖아요. 이제 얘네들 이제 다 수사권이 있잖아요. 조금씩 그 기능은 다르긴 하지만 이거를 이제 조율해 줄 수 있는 거를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인가 뭐 하여튼 그런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뭐 그런 걸 조율을 하겠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각각의 어떤 뭐
해당되는 법안 해가지고 이제 최소 3개인가가 이제 민주당에서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일단 한 가지는 전제하고 가야 될 게 이게 지금 이 정권의 어떤 독재 프로세스로만 봐야 되는 독재 프로세스로만 볼 일은 아니다라고 저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싶은데 근데 이 검찰청 해체라는 게 처음 대두된 거는 참여정부 때입니다. 참여정부 때 시작돼가지고 참여정부 때는 근데 이제 시작은 그런 어떤 그 아젠다는 나왔지만은 뭐 사실상 제대로 실행된 건 없었고 많은 반대면 부딪히면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걸 그대로 이어받은 게 문재인 정부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화두만 놓고 보면 검찰 개혁이라는 화두는 이 민주정부 그러니까 그 87 체제 이후에 그 노태우 정권 제외하면은 매 정권마다 검찰 개혁이라는 화두는 항상 대선 때 올라왔습니다. 공약의 일부로서 올라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제 검찰 개혁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일부분은 이제 계속 수정되어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갑자기 이 정권 들어가지고 이제 검찰 갈아엎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과격하게 그냥 갑자기 나온 말들은 아니다. 갑자기 하는 것들은 아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나름의 맥락은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네. 근데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이 정권이 국민주권 독재 정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려가 되는 것인데 뭐 그래서 이제 실제로 뭐 검찰청 해체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가는지 한번 좀 따져봅시다. 네, 그래서 지금 일단 검찰의 수사 기능을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 네네. 윤석열 정부 이어서까지 네. 소리 높여 외쳤던 게 검수완박이잖아요. 네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미 사실 공소청으로 만들려는 계획은 있었던 거예요. 네네. 그게 이제 왜 이렇게 시간을 끌다가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거의 완전히 네. 마지막 스텝을 밟는다 이렇게 네네.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그래서 좀 일단은 뭘 찾아봤냐면은 이거부터 먼저 제가 좀 봤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 민주당의 주장대로 그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함께 가진 국가가 우리나라밖에 없냐? 우리나라나 뭐 일본 정도냐? 이것을 일단 제일 먼저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네. 약간 좀 뒤통수 맞은 것 같은 네. 느낌이 드는 게 네. 생각보다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대륙법 계열의 국가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유럽의 여러 나라들, 네. 뭐 프랑스, 독일 네. 이런 나라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쪽에서부터 법 체계를 가지고 온 일본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검찰에 같이 갖게 된 게 네. 뭐 친일의 잔재. 네. 일본 거 그냥 그대로 우리나라 법에 이식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타고 와서 저 유럽에서부터 타고 와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관점에 따라 가지고 네. 일본 거 그대로 가져온 거 아니냐 하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 체계 자체가 일본 법 체계를 도입한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영향을 받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본도 사실 독자적인 게 아니고 말씀하셨다시피 대륙법 체계를 일본은 거의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네네. 굳이 이제 그런 따지면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우리도 그냥 대륙법 체계 따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버려도 되는 건데 네, 우리나라는 이제 헌법도 사실 약간 좀 그렇죠. 독일 스타일. 네, 그러니까 대륙법 체계죠. 네. 그러니까 성문 헌법에 네, 근거하는 네. 그런 체계라고 들었죠. 많이 들으셨죠. 그러니까는 좀 우리나라는 좀 유럽 네. 스타일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짧게 말씀드리자면 영미법 체계는 판례 중심. 네네. 근데 이제 대륙법 체계도 판례를 안 따지는 건 아닌데 좀 더 이제 법 규정에 좀 더 무게를 둔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까지 우리도 알아야 되고 뭐 알면 좋죠. 뭐 알면 좋죠. 법 근처에도 가본 적 뭐 없는데 먹고 사는데 하들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뭐 알면 재밌죠. 네. 갑자기 현타가 와가지고 네네. 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이 대부분 네. 기소권과 수사권을 검찰이 같이 가지고 있다. 네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민주당이 주장했던 것처럼 뭐 현대 트렌드는 뭐 검찰의 수사권을 다 빼앗고 막 이런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네네. 이런 거는 아니고 영미권 이제 국가들 네. 미국, 영국, 호주 이런 나라들은 네네. 그런 나라들은 구분이 돼 있어요. 이런 나라들은 검찰은 주로 기소, 그래서 직접 수사는 거의 할 수가 없는 수사는 뭐 연방 경찰이라든가 FBI라든가 뭐 일반 경찰이겠지. 일반 경찰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주로 한다. 네.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은 수사 지휘권 자체가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직접 수사권이라고 해야겠죠. 네. 그러니까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는 없는데 네. 수사 지휘는 가능하다. 네네. 그게 이제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건 뭡니까? 검찰로부터 수사 지휘 같은 것도 할 수 없게. 너네는 그냥 재판만 해. 그러니까 이제 그 경찰이 수사해서 올려주면 그걸 토대로 기소장 써가지고 그렇죠. 재판 들어가서 이제 네네. 재판 들어가서 저쪽 피고랑 싸우는 거지 뭐. 그거 하라는 거지 뭐. 그렇죠. 그것만 해라가 네.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럼 왜들 이러냐? 왜 이런 스타일이냐? 그냥 그러니까 문화가 좀 달라서 그런 건데. 네. 이제 유럽 국가들 이제 대륙법 계열의 국가들은 그냥 이 수사와 이제 이 어떤 법 절차라는 게 그러니까 변호사가 있듯이 어떤 법 전문가, 법 기술자가 해야 된다. 네네. 이런 식의 개념이 강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어차피 이제 법으로 다 해야 되는데 그럼 수사도 이제 법 절차에 다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는 이제 검찰이 그 좀 핸들링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인식을 갖고 있는 게 네네. 그게 좀 유럽의 스타일이라고 하고 네네. 근데 영미권에서는 그냥 너무 당연하게 네. 수사는 경찰이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그냥 검찰은 뭐 경찰 수사하는 측에서 이제 법을 위반하거나 그런 건 없는지 이제 그런 약간의 수사 지휘 정도만 할 수 있는 네네. 그런 걸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왔다고 합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 거의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2020년. 그렇죠. 2020년에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이제 6대 범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수사에 대해서 경찰이 1차 수사권을 가지고 또 수사 종결권도 경찰이 네. 가질 수 있게 네. 그렇게 했었고 근데 그 대신에 이제 검찰은 수사 지휘를 못하게 됐어요. 네. 지휘를 못하게 됐는데 다만 이제 경찰이 보내준 거를 보고서 이거 뭐 좀 모자란데 그래서 보완 수사 좀 해주십시오. 수사 다시 해요. 경찰에 다시 돌려보내는 거야. 그리고 경찰이 아이씨 하면서 이제 다시 수사를 뭐 하는 식으로 됐죠. 그래서 검찰은 이제 6대 범죄를 제외하고는 이제 직접 수사를 못하게 됐는데 이제 그러고서 이제 꽤 시간이 흘렀잖아요. 네네. 어느새 이제 한 5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 이런 기사가 작년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작년 10월 14일에 나왔던 네. 건데 3개월 이상의 장기 미제 사건이 최근 6년간 277% 급증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났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그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한 건데요. 네. 그래서 전국 검찰청 작년 이제 미제 사건이 57,327건이라고 해요. 네. 이게 어떻게 흐름을 보면은 2017년이 한 5만 건, 2018년이 5만 5천 건, 그러면서 이게 점점 올라갑니다. 2019년에는 6만 8천, 2020년이 거의 피크예요. 9만 3천 건 정도.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2021년에 줄어들었다가 다시 또 이제 올라가서 2023년에 5만 7천 건 정도가 장기 미제 사건이 된다고 합니다. 3개월 이상 이제 넘게 수사하는 사건들. 네. 그래서 이게 그래도 그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부터 증가 추세가 있었기 때문에 뭐 반드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부터 이제 경찰의 그 수사 역량이 충분히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네. 그리고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떤 현대 범죄의 그 경향이 이제 수사 난이도가 그러니까 범죄가 이제 좀 더 복잡해지고 뭔가 그렇죠. 거도해야 되고 네. 하다못해 보이스피싱만 해도 그렇죠. 얼마나 진화를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주범들이 국내에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굉장히 잡기 어렵고 뭐 보이스피싱이나 뭐 혹은 이제 온라인 도박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네네. 해외에 나가야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사실상 미제로 남게 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네.
그다음에 그 뭐 여러 종류의 사기건들, 그렇죠. 사기 같은 것도 계속 진화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 사기꾼들 놈들 그냥 뭐죠? 그 사기 진화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보이스피싱인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검경 수사권만으로 조정이 원인이라고만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고도화되고 있는 어떤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다는 네. 그런 얘기입니다. 네네. 자,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한창일 때 네. SBS에서도 이런 보도를 냈었어요. 수사 기소권 분리가 국제 기준이냐? 해외 주요국들.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뭐 독일, 프랑스, 일본 같은 곳은 수사권이 있어요. 네. 수사권이 있긴 한데 네. 그런 건 있어요. 이제 요즘 트렌드 그쪽 계열의 트렌드가 뭐냐? 수사 인력이 별로 없어요. 검찰에. 그러니까 수사 지휘권이 있는데 수사를 자체적으로는 할 수가 거의 없다.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협조 체제가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다. 네. 우리는 사람이 없고 너네는 사람이 있으니까 수사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지휘를 하면서 뭐 보조해주는 서로 어떤 기능이 이제 보조를 해주는 그런 스타일이고 이쪽에서는 무엇이 화두냐? 검찰의 독립성이 화두입니다. 네. 오히려 이쪽은. 네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랑 또 거의 똑같을 거 아니에요? 즉 그쪽 그 나라들에서도 검찰은 법무부 장관이 관리를 검찰을 하는 거죠. 네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행정부가 이렇게 검찰을 막 관리 감독을 하면 수사 독립성이 유지가 되겠냐? 그렇죠. 오히려 그쪽으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그래도 법무부 견제장치가 뭐 있긴 있어야 되니까 법무부 장관이 하기는 하는데 사실상 거의 최소화. 네. 웬만하면 하지 않고 어쨌든 보면 이제 정치권의 눈치 뭐 이런 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일본 같은 경우도 특수부를 제외하면은 검찰이 이제 직접 수사를 하지는 않는 특수부가 일본의 전국에 3군데인가 있다는 것 같아요. 네네. 뭐 그런 이제 그리고 이제 뭐 고위공직자 범죄라던가 이제 마치 우리나라 그거 6대 범죄 비슷하게 네. 큰 건들만 특수부에서 좀 뭐 자체적으로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문제가 많이 돼가지고 계속 축소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뭐가 문제냐면은 그 일본 검찰 같은 경우는 이 사람 이렇게 끌고 오잖아. 네. 자백을 엄청나게 강요를 잘하는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얘네 일본 순사 스타일인가? 좀 그런 게 있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자백을 어떻게든 받아내가지고 뭐 증거보다 자백이 더 우선시되는 그런 수사 행태가 문제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좀 견제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래 어쨌든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그럼 이게 과연 괜찮을까라는 전망들이 좀 있어요. 네네. 일단 경찰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지만 네. 경찰이 검찰을 좀 많이 싫어했잖아요. 얘네 툭하면 우리 쪽에 수사 지휘하고 막 네. 감나라 배나라 하고 두껍다. 네. 네, 그런 거지. 심지어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경찰이 이제 기소 취지로 딱 보내는데 막 검찰이 불기소. 그렇죠. 뭐 이런 경우도. 그 동안에 이제 이런저런 그 뭐 드라마나 네. 영화에서 이제 그 범죄 수사를 다루는 영화에서 보면 그런 것들 많이 묘사가 되잖아요. 검찰이랑 경찰 관계에 관해서. 예, 알력 다툼. 네. 그렇죠. 주로 경찰이 주인공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 그런 영화들 보면. 그랬죠. 예. 검사가 주인공인 영화는 그냥 검찰 내부 싸움을 다루는 그런 그런 창작물에서는 검사가 주인공인데 일반적인 범죄 수사물은 대부분 경찰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검사 더러운 놈으로 많이 나오고 보면 그렇죠. 막 그 돈 받아 처먹고 막 수사 방해하고 이런 역할로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다 보면은 저 검찰 문제 많네 이런 식의 인식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네. 일단 이제 경찰 쪽 분위기를 전한 기사 중 하나를 보면은 경향신문 기사가 있는데요. 이제 이 민주당 계획대로 되면은 이제 중수청이랑 공수처랑 그다음에 이제 그 경찰의 국수본이 또 있잖아요. 네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중수청,
공수처, 그다음에 경찰 이렇게 세 군데가 이 수사권을 갖게 되는데 네. 이게 윤석열 그때 그 윤석열 계엄 터지고 나가지고 네. 윤석열 수사할 때 다 같이 달려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난장판이 따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정리해줄 또 조직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네, 거지. 그거를 이제 뭐 그 총리 산하의 네. 그 국가수사기획원인가 뭐에도 네. 거기서 하겠다는 건데 네. 이게 과연 잘 될 것이냐. 이게 못 막을 수도 있다. 조율이 잘 안 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수사기관이 많아진다는 게 결국 수사 영역이 중복되고 수사 과잉의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네. 경찰청 관계자의 말을 전한 기사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검찰 출신 변호사가 최창호 전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가 올린 칼럼을 보면은요. 네. 이런 수사권 관할이랑 수사권 충돌은 사실 법률로 이렇게 규정해야 될 문제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올린 법안은 그 국수위에서 결정하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아무리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거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정권의 자의적 결정이 될 우려가 굉장히 크다. 네.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일보 기사 법조계의 얘기를 전하는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은 이 국수위가 결국 사건을 이제 결정을 하는데 이제 뭐 경찰이 해라, 뭐 중수청에서 해라, 아니면 네. 공수처에서 해라 네. 이런 거를 할 텐데 이게 이제 사실상 대통령이 수사 방향을 정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죠. 네.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게 뭐냐면은 현재 상태는 그냥 간단한 거는 이제 검찰도 이제 수사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 좀 미진한데 그러면은 다시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검찰이 조금 보완 수사 더 해가지고 네네. 이제 공소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자체가 없어지면은 무조건 돌려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 하염없이 늘어지는 거죠. 네. 사건 처리 자체가 속도가 굉장히 늘어질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다 보면은 기소돼야 될 것도 불기소로 끝나는 게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일단 이 검찰 개혁의 목표는 저는 이제 두 가지라 생각합니다. 네. 일단 범죄를 빨리빨리 기소를 해서 잘 단죄를 해가지고 피해자가 더 생기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 네. 이게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수사 역량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냐. 그렇죠. 그다음이 그 수사 독립성이죠. 수사 독립성이라는 거는 이제 뭐 좀 바꾸어 말하자면은 얼마나 이제 투명하게 수사할 것인가, 공정하게 수사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네네네. 무엇에도 개입받지 않고 네. 범죄를 범죄 자체로만 다룰 수 있게 되는 그런 건데. 근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거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가 않아 보인다는 거죠. 뭐 이제 자기들 논리대로면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렇게 뭐 그냥 머릿속으로 시뮬레이팅을 해보면은 이거 여러분이 봤을 때 정치권에 휘둘리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지적할 분은 충분히 있다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거죠. 네네. 이게 그 윤석열을 서로 잡아가겠다고 막 공수처, 경찰, 검찰이 다 달려들 때도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필요 이상의 이 인력이 권력이 너무 많이 개입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낭비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만큼 일반 대중을 위한 그 공권력이 사용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수사기관 여러 개로 쪼개져 있는 거, 뭐 대표적으로 보면 미국 보면 이제 뭐 동네 그 셰리프, 그러니까 보안관도 보안관, 있고, 네. 그다음에 뭐 그 시경찰도 있고, 그다음에 주경찰도 있고, 그다음에 연방경찰 있고, FBI. 네. 또 이제 마약 수사하는데 또 DEA 따로 있고. 그렇네. DA가 그다음에 또 있네요. 총기만 수사하는데 또 따로 있고 이런 식이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조직이 많은데 거기는 나름의 이제 이유가 있긴 할 거예요. 연방국가니까 일단 연방이랑 뭐 그다음에 주 정부랑 또 쪼개지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뭐 그다음 뭐 카운티가 어쩌고 뭐 이렇게 쪼개질 수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일단 그렇게 국토가 넓지도 않고 뭐 우리는 연방국도 아니고 더구나. 네. 근데 이제 그 수사기관이 많아 버리면은 뭐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그 수사기관 간의 충돌이나 혹은 이제 막 중복수사 같은 거, 과잉수사 같은 거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법으로 수사 영역을 확실하게 선 그어주지 않으면 뭐 예를 들어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할 거냐고. 뭐 예를 들어 지금 마약 수사 별도로 하거든요. 마약 수사관 별도로 뽑는단 말이야. 네네. 근데 만약에 마약 거래 와중에 살인 사건이냐 또 칩시다.
그러면 경찰 강력계에서 붙을 거 아니야. 근데 마약 수사관도 마약 사건이니까 붙을 거 아니야. 붙죠, 예. 그럼 또 중간에 또 막 혼선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와중에 이게 굉장히 또 이슈가 돼가지고 경찰에서도 저기 뭐야 경찰 그 시경 말고 그 뭐지? 광수대. 네, 광수대 들어와 자기들이 하겠다 잃어버리면 또 거기서 또 알력 다툼이 나가지고 수사 지체되고 그런 경우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영역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수사기관을 여러 개로 둔다고 뭐 중수청 두고 지금 공수처 두고 뭐 경찰 따로 있고 뭐 그렇게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그럴 거면 법을 진짜 굉장히 촘촘하게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근데 범죄라는 게 굉장히 단순한 범죄들도 있지만은 굉장히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범죄들도 많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 버리면은 그 상황마다 또 계속 누가 수사하네 그런 걸로 또 계속 이야기 나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들을 최소화시킬 만큼 법을 정교하게 짜고 있느냐 그 부분도 지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충분히.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문제점부터 네. 최소화시킨 다음에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야지. 네. 정권 바뀌었으니까 이제 그리고 검찰은 나쁜 놈들이니까 네. 이번 기회에 그냥 처단하겠다. 네. 이런 자세로 나아가면은 매우 곤란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 버리면 이제 수사 공백 상황이 굉장히 오래 지속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범죄율이 올라가 버리면 그 다시 잡기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그 범죄율이 만약 그렇게 또 만약 사회적으로 많이 치솟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흉흉해지잖아. 그래 버리면 그 상황에서 이제 또 쿠데타 같은 세력들이 집권하기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 뭐 범죄의 전쟁 들고 나와가지고 뭐 갑자기 또 과격 그 뭐 군인이나 군인 정권 이런 것들이 들어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이제 길게 보면은 이 검찰 해체 수준까지 가는 거 이것도 저도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어떤 그런 계획의 일환이었다고 본다면은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 스텝 진행해 나가는 게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네네. 뭐 지금 이런 식으로 뭐 한 방에 조져버리겠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거 일단 해체시켜놓고는 다시 되돌리기도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그 역량이 쌓일 때까지 계속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범죄하기 좋은 세상이 되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네. 그리고 국민들도 이게 그 검찰 때려잡는다고 그렇게 환호할 일이 아니다. 이게 특히 그 민주당 지지자들. 네. 그 사람도 대부분 약자들인데 법의 보호를 못 받으면은 피눈물 흘리기 좋은 사람들인데 무법선지 만들려면 뭐 얼마나 좋은 세상 된다고. 무법선지가 되면 될수록 힘센 놈들만 득보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힘센 놈들이 민주당 것들이 될 확률이 매우 높죠. 네, 너희들은 거기다가 그냥 후원금이나 갖다 바치는, 그렇죠. 네, 후원금 갖다 바치고 표나 주는 네. 그런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제 당신들이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걸로 뭐 대리만족을 할 수 있겠지만은 정작 당신들이 본인들이 억울한 꼴을 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본질을 네,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 가보죠. 자, 이제 뭐 지금 국무총리 후보 지금 이제 인사청문회가 25, 26일로 잡혔나 그런데 네네. 지금 몇 주째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네. 뭐 이번 주도 이제 김인석 이야기 좀 해봅시다. 자, 16일날 페북에 이제 뭐 이런 글을 적었어요. 제 정치자금법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이거를 다 까바르면은 뭐 표적 사정, 증인 압박, 은혜 등 정치 검찰의 수법이 골고루 드러날 것이다. 이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김민석 이 정치자금법 수사는 노무현 정권 참여정부 때 있었던 일입니다. 네네. 김민석은 지금 참여정부가 자기를 정치보복했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이 지금까지도 좀 나쁜 말이긴 합니다만 제일 많이 팔고 있는 게 노무현 대통령님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율배반 아니냐고. 참 이런 인간을 국무총리로 지금 계속 당이 총력을 길어서 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이율배반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김민석이 그 정몽준 따라갔던 것 때문에 조졌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김민석의 주장은. 그렇죠. 뭔데 네가 뭐 되니? 그때 네가 뭐 물론 좀 뭐 서울시장 후보도 뭐 한번 나가기도 하고 약간은 이렇게 뭔가 그
기대주 사실 이제 썼잖아요. 한때는 이제 86 운동권 중에서 정치적으로 제일 기대받고 총망 받았던 게 김민석이긴 했죠. 네, 한때는 그랬죠. 그러니까 한때는. 근데 지지조했지 뭐. 그러니까 이 아저씨 그 보니까는 원래 시작도 이기택 민주당이 시작이더만. 그때. 근데 이제 나중에 다 합쳐지면서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래도 좀 얘 똘똘한가 하고서 이렇게 좀 밀어주시기는 하셨나 보더라고요. 네네. 어쨌든 시작은 이기택 민주당에서 시작했다. 네네. 꼬마 민주당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다. 그래서 이해찬계랑 좀 갈리겠구나. 조금 갈리긴 하죠. 이해찬계는 이제 DJ가 영입했잖아요. 그렇죠. 네네. 쪽으로 그래서 갈리겠구나. 하지만 뭐 지금은 그냥 다 합쳐졌다. 다 같은 운동권이고. 아니야 그래도 김민석은 좀 까라가 다르긴 하지. 까라가 다른데 뭐 어쨌든 하기야 또 이제 추미애 덕분에 민주당 돌아오고 했으니까 이제 김민석은 뭐 그러니까 이런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추미애 챙겨주려고 네. 김민석 총리 시켜주려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 어떻게 또 논리가 그렇게 돼? 일단 뭐 자꾸 추미애랑 지금 이제 위상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냥 이제 애초에 뛰어넘었어요. 그렇죠. 추미애는 이제 보드 배틀이고. 추미애 남 좋은 일 한 거고. 그렇지. 예, 이제 본인이 그냥 쩔이 됐어요. 그렇죠. 쩔이 됐죠. 뭐 김민석이 추미애 챙겨줄 것 같습니까? 저는 거의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제 그래서 뭐 구질구질하게 또 뭐 이렇게 뭐 정치 탄압이고 뭐 그러면서 자기네 이제 그 추징금 다 갚았는데 이것도 억울하다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추징금 뭐 그래 결국은 내야 되니까 냈지. 뭐 내긴 냈는데 근데 뭐 전두환 같은 놈도 뻗 튕기는 건 냅두고 왜 나 같은 선량하게 추징금 어떻게든 갚으려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까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또. 그 돈이 수상하니까 그런 그렇죠. 거죠. 네. 굉장히 좀 이제 그 수입이랑 지출을 맞춰보면 굉장히 앞뒤가 안 맞다. 네, 그럼요. 그러니까 추징금도 내야 돼. 아들 미국 유학도 시켜야 돼.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추징금을 냈다 그러면은 그냥 그 개인적으로 보면은 빚이 사라진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대로잖아. 빚이 그대로야 되잖아. 그럼요. 근데 별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지가 않거든. 재산이 줄지도 않아. 네. 계속 2억이야. 네. 그러면서 이제 뭐 그 페북을 쓴 걸 보면은 이제 자기가 그 정치자금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의혹 제기 받고 있는 것들을 자기가 스스로 정리한 게 이겁니다. 이제 1차 정치자금법 사건 이게 이제 SK에서 이용받은 거고, 그다음에 2차 정치자금법 사건 이거는 이제 지인들로부터 네네. 이때는 지인 3명이었나? 그래서 뭐 7억 5천인가 받은 거. 그리고 이제 뭐 정치 검찰의 무고 투소 유출 음해 사건 이게 그 이제 돌아가신 분.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 주장에 따르면 김민석이랑 몇 년간 그 이제 부모 관계로 지냈다. 양아버지 이제 양아들 관계로 지냈다. 뭐 이제 그런 것들 이걸 이제 그냥 무고 투소 유출 음해 사건 이렇게 무고 투소라고 본인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뭐 이제 그 저기 모색과 대한 그 박병석 대표가 이제 많이 말씀을 하셨던데 방송에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돌아가신 분 아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지금 뭐 거의 겁이 들려 가지고 몇 년 폐인으로 지내고 있다. 이 이후에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겠죠. 네. 네네. 그러니까 거의 그 후 이제 힘싸움에서 진 거지 확실하게.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무고 투서 유출 이거는 참 돌아가신 분만 안타깝다. 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또 뭐 채무 변제 과정도 자기는 이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매일 한 가지씩 공개 설명하고 국민 여러분들의 판단을 구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공개 설명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네네네. 뭐 그러면서 이제 2002년 그 서울시장 선거 이제 SK한테 2억 받은 거 이것도 이제 뭐 무고도 뭐 이제 자기를 억울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에서 무슨 영수증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잘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당시에 현장에 나온 녹취가 있잖아. 남아있는 녹취가. 이 SK 관계자랑 오건 녹취가 있잖아. 네. 뭐 그래서 김민석이 영수증 김민석이 말을 직접 했다고 하죠. 왜냐하면 이런 거액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안 나오면은 배달 사고 나니까. 김민석 뭐 밑에 사람이 받으면 중간에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띵 까먹어도 알 게 뭐야. 슈킹할 수 있는 거니까. 직접 이제 그 뭐 선거 사무실 거기서 만나가지고 이제 뭐 얘기를 하면서 김민석이 영수증 끊어드릴까요 하니까 SK에서 뭐 지금
그 공식적인 정치 후원금 한도는 다 썼기 때문에 영수증 못 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영수증 없이 그냥 영수증 처리 안 하고 그냥 받았다 뭐 이렇게 이런 녹취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재판에서 졌지 네. 이 사람은. 이게 무슨 표적이야. 그러니까 뭔 표적 수사야. 네. 억울해할 일이 전혀 아닌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깔끔하게 징역 실형을 받았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실형 네. 받고. 그러니까 참 그냥 뭐 송구하다. 차라리 나 같은 경우 그냥 그때 그냥 좀 그랬다. 내 좀 개념이 없었다. 근데 그대로 만약 성숙해졌다. 난 그냥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굳이 이걸 내가 김민석이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김민석이 못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우린 정계 은퇴야. 우리 정치를 못하지.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아들 문제, 이제 아들 입시 문제에 관해가지고 관해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보면 이제 그 아들이 이제 그 말하자면 스펙 쌓기 일환으로 2023년 6월부터 7개월 동안 이때가 고3 때인데 홍콩대에서 인턴으로 근무를 했었대요. 또 이 아들이 국제고등학교 출신이죠. 네, 청암국제고 가장 비싼. 네. 거기는 이게 뭐 허용이 되나 이런 게 국제고는 되나 봐. 뭐 근데 이제 아무튼 이 홍콩대에서 인턴으로 일했는데 이거 관련해서도 뭐 자기가 힘쓴 게 아니다. 네. 그 자기 노력으로 인턴십을 확보했다. 뭐 부모도 형제도 돕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청와대 석사학위 딴 거 보면은 그 즈음에 이제 김민석이 국내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당의 최고위원이었어요. 네. 네. 근데 어떻게 청와대에 석사학위를 딸 수가 있냐. 이게 그 김어준 방송에 나와가지고 네. 했던 얘기는 내가 아침에 7시에 최고위원회의 하고 네. 1시간 뒤에 공항에 가가지고 청와대 가서 수업 듣고 다시 들어오고 네. 뭐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뭐 설령 그렇다고 칩시다. 나는 이제 그래서 제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뭐 지금 이제 김민석 뭐 그래서 뭐 출입국 기록 다 내내 그런데 정작 공식적인 문서를 낸 게 아니라 공문을 낸 건 아니죠. 네. 네, 그냥 자기가 엑셀로 정리한 파일만 올렸는데 그것도 좀 문제긴 합니다만은 일단 나는 제껴놓고 좋다 이거야. 그래 네 말 사실이다 치자 이거야. 그렇게까지 해서 청와대 석사학위를 따야 될 이유가 있어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요. 정치학 국내에서 공부하면 안 돼? 그런 방법도 있는데 네. 왜 청와대 석사를 따야 되냐고 이렇게까지 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김민석이 중국에 포섭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심을 받죠. 네. 과거에 이제 전에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어쩌다 보니까 총리님만 한번 사석에서 뵌 적이 있어가지고 좀 길게 차담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저기 중국어 배운다고 하시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이제 중국 측에서 이제 행사가 안에 있어가지고 초청을 받았는데 안 가기로 했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중국 무섭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 가면은 사람 아주 홀리게 한다고. 음식 좋은 거 같다. 막 대접도 잘해주고. 그런 거 있죠. 네. 또 그 중국이 그런 거 가오를 엄청 잡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단순히 가오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이제 그래서 그 꼬시려고.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는 유혹들을 던진다는 거야. 중국 가면은. 네. 그래서 총리는 점잖으신 분이라 그런 말씀 안 하셨지만은 그 이제 뉘앙스로 누추할 수 있는 게 그런 거지. 남자들 가면 이제 여자들 붙여주고 그런 거지 거의. 김민석 보면 꽁돈 좋아하잖아. 좋아하죠. 싫어할 것 같은 눈치가 아니죠. 꽁돈 좋아하고 뭐 이제 뭐 물란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지만은 나는 이 양반 청와대 석사 따고 뭐 본인 말에 따르면 중국을 뻔질나게 드나들었다고 하는데 그럼 중국에 뭐 꿀 발라 놓은 거 있는 거 아닌가? 이 아저씨가 이제 나이 먹고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30대 때인가 하여튼 그 새천년 NHK 사건 때문에 그렇지. 그때 그 묘사가 있잖아. 뭐 송영길은 뭐 하고 있었고 뭐 우상호는 뭐 하고 있었고 이때 이 김민석 총리 내정자는 양쪽에 그렇습니까? 하고서 막 그 입을 털고 있었다. 이런 이렇게 묘사가 돼 있단 말이야. 임수경 씨가 묘사한 게 그건가? 예. 이것도 되게 재미있는 게 모색가단에서 그 들은 얘기인데 이게 처음에 그 PC통신인가 이쪽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니면 인터넷이었나 하여튼 임수경 씨가 글을 썼다고 해요. 그때 PC통신일 거야 아마. 네, 글을 올려서 처음에 언론사가 하고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보도를 했는데 그때 김민석이 전화해가지고 그거 좀 내려달라 이런 식으로 좀 압박 내지는 회유가 많이 들어갔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캡처 같은 걸 이렇게 딱 떠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게 퍼져 나가니까 더 이상 못 막은 거지.
근데 처음에는 이거 막으려고 했었다. 내리려고 했었다. 이거란 말이지. 왜냐면 이제 임승영 씨도 올렸다가 일단 그래도 뭐 그렇지 막 그 민주당에서 전화 또 엄청 했겠지. 그래서 그 글을 내렸단 말이에요. 예. 다만 이제 사람들이 그 내용을 갈무리를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퍼져 나갔다. 그게 이제 새천년 NHK인데 어쨌든 이 김인석 씨는 이겼다. 양쪽에 그랬다 하고서 썰을 그냥 이렇게 늘어놓고 있었다. 그 뭔가 중국에 꿀 발라놓은 게 있어가지고 빤질나게 드나들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과거 이력들을 보면은. 하여튼 근데 좀 그 이해찬도 그렇고 이게 분명히 일반적이지는 않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송영길도 굉장히 자기가 뭐 중국, 러시아 통. 그 중국 노래 부르고 집회 나와가지고 그러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그 이번 뭐 대선 때도 이제 많이 사람들이 의심을 했던 게 유세 차량에서 그렇죠. 중국어로 유세 방송이 나오고 그렇죠. 일부 동네에서는 투표권도 없는데. 그렇죠. 중국어도. 대선은 없어요. 네. 지선에만 있지.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의심의 눈초리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들이 민주당에서 계속 나온다. 중국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이제 외교적으로 봤을 때 뭐 중국에 대해서 뚜렷한 입장도 못 내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서해 구조물 같은 거는 지금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렇죠. 네. 거기 지금 항공모함 떼가지고 훈련도 있는데 근데 아가리 닥쳐온 게 말이 됩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이 굉장히 구려 보인다. 이 중국 청와대 석사도. 네. 뭐 그리고 이제 뭐 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발생한 추징금 6억 원을 이제 2010년에 이제 추징금 6억 원 받은 거. 요거는 5년 만에 완납을 했는데 뭐 그냥 뭐 이제 자기는 돈 다 잘 갚았고 불법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그 국회의원 세비랑 기타 소득을 채무 변제에 썼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타 소득 이게 웃긴 거죠. 그러니까 뭐 강연료, 그다음에 이제 출판에 책 팔아가지고 막 그걸로 막 수억씩 벌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국회의원들이면 흔히 버는 정도만 내가 했다. 벌어서 가지고 그거 가지고 충당이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말이 되는 소리를. 근데 돈이 정말 많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게 몇 억씩 장사를 하나? 그게 그 정도까지 되나 싶어요. 뭐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이제 17일날 또 페북에서 이제 뭐 같은 얘기 하면서 자기 이제 아내까지 들먹였어요. 그래서 뭐 벌거 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뭐 지금 인사검증 가혹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징징대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 양반 이름이 드디어 언론에 나왔어요. 강신성 씨. 네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언론에서 이제 그냥 그 강모 씨, 민주당 뭐 지역위원장 강모 씨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강신성 씨가 김인석 이제 그 오랜 기간 동안 후원회장을 맡았고 작년까지. 네. 그리고 이제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1년 9개월간 이제 미국 유학 시절에 그 생활비로 월 평균 450만 원 성공했었고. 많이도 보냈어. 네. 그래서 총 2억 5천만 원 상당히 그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한 거. 네네. 이게 있었고 그 뒤에도 또 이제 뭐 2018년에 4천만 원 빌려주고. 네네네. 그 이제 나머지 1억 원 나머지 10명이 또 1,000만 원씩 해서 1억 원 빌려줬다고 하는데 이 10명이 또 강신성 씨랑 다 이제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네, 연관이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계좌랑 이런 걸 보면은 이름만 다르고 다 강신성 씨의 계좌 뭐 이런 걸로 돼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2014년에 알박기 민주당 대표였고. 네네, 그랬죠. 이때 이제 김인석이 피선거권이 박탈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신성 씨도 지금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고 이 와중에 이제 그 광주역에 광산갑이었나 광산의리였나 박균택 이재명 변호사 출신 여기가 이제 김인석 실드를 굉장히 강하게 치고 났습니다.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이제 뭐 보면은 몇몇 그 민주당 그 배지들도 김인석 실드를 지금 치고 있는데 이 박균택이 실드 치던 시점만 해도 박균택밖에 없었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걔가 제일 빠른 줄 알았어요. 그 국정원 출신 박선원인가. 걔도 뭐 막 방송 나와가지고 뭐 자식을 아빠가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막 나왔거든. 그러니까 박근택이 그 얘기를 한 거야. 뭐 아빠 찬스라고 그러는데 뭐 그것 때문에 손해 본 사람도 없고 부당한 이익 취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럼 좀 자기라도 그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도 진짜 참 논리 들어. 이거 지금 양문석도 사기 대출로 피해 본 사람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뭐 부모 찬스 아니다.
뭐 자기라도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애초에 아버지가 국회의원인데 아들이 그 입법에 도움 준 걸로 커리어를 만들었다 하면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럼요. 네, 네. 뭐 그 설령 아들이 좋은 뭐 굉장히 그 훌륭한 입법안을 아버지한테 줬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걸 입법을 시켰다고 칩시다. 그것까지는 그럴 수 있었는데 그거를 커리어로 이용한 건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서영교가 자기 그 친척들 보좌관으로 취업시키고 뭐 기사로 해가지고 돈 받게 하고 그런 것도 다 괜찮은 거네. 그렇지. 뭐가 문제야? 사실 근데 그래 그런 게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지. 민주당에서는 이런 일이 너무 그게 상식이야. 얘네들 지금 새로운 뉴노멀이야. 그게 얘네들한테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렇게 그냥 뻔뻔하게 나가서 네. 이거 욕먹을 일 아니다라고 밀어붙이겠다는 거잖아요. 이러면 이럴수록 그냥 그 보육부 빈익비만 더 심해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옛날 조선시대 때 동학농민운동이 왜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조병갑 네. 조병갑 맞나? 저 이름이 헷갈리는데 조병 뭐잖아요. 네네. 그 사람이 그 뭐야 그 군수인가 뭐 하여튼 예, 그거였잖아. 이 사람이 뭐가 대단했냐면은 왜 그 동네가 이렇게 농민들이 힘들었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그걸 할 때 그러니까 그 공직을 할 때 내가 매직을 했나? 아니 먹여 살리는 네. 식솔들이 많았어. 식솔이 그러니까는 막 사돈의 팔촌 뭐 친척들이 어마어마했대 그 먹여 살리는 애들이.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 고을 자체 징수권을 걔네들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는 그게 먹여 살리려니까는 계속 세금을 거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진짜 해도 너무한다 하면서 들고 일어났구나. 농민 운동이 그때 일어난 거예요. 이 녀석 때려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는 상식을 초월한 거지. 그때 그러니까 다들 뭐 이렇게 했었는데 조금씩은 근데 얘는 먹여 살리는 그 가족 클래스가 너무 많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세금을 어마무지하게 거뒀던 거죠. 네. 별의별 세금을. 근데 이런 거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 민주당 기준이면. 뭐가 문제냐. 이게 조국 때부터 이 기준이 무너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냐고. 뭐 좀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이게 이제 16일날 김현정이 뉴스 수첩에 나와가지고 이런 소리를 냈거든요. 뭐 아빠 찬스라고 비난하려면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고 그것 때문에 피해자가 생겼을 때 하는 것 아닌가.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봉사활동하거나 좋은 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줬다고 하는 것이 입시에서 남에게 손해로 이어지지 않는 한 이것을 아빠 찬스라고 비난하는 일은 아니지 않는가. 부모로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정당한 도움일 수도 있다. 이거는 조국이 단죄됨으로써 이거는 피해자가 있다고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법이 그렇게 딱 정리가 됐어요. 근데 과연 없을까? 그러면 수사받고 기소돼가지고 재판이나 받아본 다음에 결론 받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그러게 말입니다. 제 자식이 좋은 법안을 가져오면 발의할 수 있다고 보고 또 봉사활동을 한다면 당연히 저도 축사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데 활용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 한 그걸 가지고 심하게 비판하거나 국무총리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없다, 뭐 부당한 이익을 본 바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피해자가 없다고 조국이 얘기했었거든 그렇게. 네. 조민이 그 부산 의전에 부산대 의전에 그렇게 들어갈 때 피해자가 없었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여기서도 저는 또 이제 또 그 생각이 드는데 왜 김민석 아들은 홍콩대 인터넷거든. 네네. 왜 또 홍콩대야? 왜 또 중국이야? 왜냐면은 본인이 힘이 미칠 수 있는 그 라인이 그쪽이겠죠 아마? 아니 그 홍콩도 뭐 왔다 갔다 하려도 돈 많이 들고 체류하려도 돈 많이 들잖아요. 7개월 아마 체류 시켰겠지 인턴하면서. 아 체류 시키려도 홍콩 물가 비싸잖아. 비싸죠. 뭐 서울보다 덜 비쌀라나 모르겠다. 어쨌든 김민석의 돈은 아니었을 것으로. 아니 그리고 그 청와대도 그래. 청와대에서 다시 얘기해 보자면 비행기 타고 그렇게 왔다 갔다 했다고 하는데 그 등록금 이전에 비행기값 엄청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좀 약을 쳐놨죠. 김민석이 에어차이나 아침 그때 티켓 가격이 매우 쌌다. 뭐 아무리 싼다고 뭐 싸긴 싸지. 아침이 좀 그러니까 싸긴 하지. 그래도 몇십만 원 할 거 아니야.
뭘 타고 갔는지 그러니까는 어느 뭐 그러니까 비싸게 가면은 몇십만 원인데 몇만 원 수준은 아닐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제주도보다는 비싸겠지. 제주도보다. 중국인데. 왜 또 에어 차이나 타고 다녔다 싸게. 그래서 뭐 보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김민석의 삶을 보면은 뭐 전반적으로 이제 그 추징금 갚느라 짜치게 살았다라고 본인은 주장을 하는데 아니 뭐 중국 그렇게 그럼 그렇게 짜치게 살면서 그 중국 뻔질나게 드나들 여유가 있을 수 있냐고. 한두 번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김민석이 아직 그 증빙을 안 하는 게 바로 소득이죠, 소득. 네네. 자기가 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소득이 생겼다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소득 신고한 거를 보여주라고. 네. 근데 지금 소득은 안 보여주고 내가 돈을 어디다 썼는지 지출 내용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돈을 뭐 두 번째 결혼식 하면서 뭐 이렇게 축의금도 받고 네. 물론 축의금도 사양한다고 했는데 막 가지고 오니까 뭐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SNS에는 사양합니다 이렇게 내가 네. 좀 쪽팔린데 결혼을 하게 됐다 뭐 이러면서 축의금을 사양합니다 이렇게 올리긴 했었더라고. 네. 근데 어쨌든 받았다는 거 아니야. 네. 받긴 받았다는 거 아니야. 그 강연료, 헌금 그다음에 뭐 있어. 그다음에 축의금을 안 받으려면 본인 의지를 안 받을 수 있어요. 통장 계좌번호 안 까고 일단. 그러니까 일단 누구처럼 까진 않았어. 까지는 않았는데 사양한다고 이렇게 딱 돼 있단 말이야. 아니 그 예식장에 그 축의금 통을 안 갖다 놓으면 되잖아. 그렇지. 그럼 봉투로 막 그럼 주머니에 막 소매 넣게 하는 거야? 그 주머니 터지겠다. 씨. 근데 어쨌든 근데 해명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내가 경사가 있었고 조사도 있었다. 네. 그러니까는 경조사비 받았다. 경사는 이제 자기 결혼식이고 네. 그다음에 조사는 이제 그 빙부상이니까 이제 장인어른 돌아가셨다는 네, 거죠. 네. 그게 있었다. 네. 그 얘기를 꺼냈다는 건 뭐야? 받았다는 거 아니야. 네. 경사와 조사에서 네. 봉투를 내가 받았다. 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러니까 뭘 하고 뭘 받았던 안 받았던 소득 신고를 내라. 이 인간아. 세비 말고 도대체 너는 소득이 생길 구석이 없는데 그 기타 소득의 정체를 밝혀라.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있다. 계기면서는 뭐 이제 부인은 발가벗겨진 것 같다 그딴 소리나 이제 감성판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는 이제 하다 못해 그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부인분이 베이커리라는 집 차렸는데 그렇죠. 네. 빵집을 했는데 그거 빵집 차릴 수 있는 이게 돈이 안 나오는데. 안 나오는데 네. 이게 그 아다리가 안 맞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렇죠. 그냥 자꾸 의혹이 이게 새는게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씨.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논란이 계속 일고 있는 와중에 지금 민주당은 또 이제 관련해서 법을 하나 또 바꾸려고 그래요. 네. 이제 어디까지 가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야, 그냥 뭐 말 나오면은 법을 바꿔. 그러니까 야 이제 이 경기장은 우리 겁니다야. 네. 옛날에 그렇게 뭐 기울어진 운동장, 네. 기울어진 운동 하더니 이제 운동장 저희 겁니다. 야, 룰 다 바꿔. 그렇지. 그러면서 뭐 인사청문회법을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진성준이 네, 얘기를 했습니다. 6월 19일 날 이제 그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정책조정실장이잖아 진성준이. 네네네. 이런 소리를 했는데 뭐 이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흠집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 뭘 도를 넘어. 얘네들 당신네들 그 윤석열 정권 때 장관들 다 이렇게 쳐냈잖아. 이거보다 더 심하게 공격해서 쳐냈잖아. 그래서 뭐 그 한덕수 총리만 해서 최대한 한덕수 총리가 왜 최대한수 총리가 됐는데 후임자가 오지를 못해가지고. 후임자를 그렇게 까대가지고 후임자에 못 오게 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어쩌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이제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뭐 이제 야권에서 이미 한참 전에 가짜로 판명난 투서까지 꺼내물어 공격한다. 이 돌아가신 분 투서 말하는 거예요. 네네. 이제 이분은 진짜로 이렇게까지 고인 모독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 그러면서 뭐 이제 후보자 부인은 물론 이혼한 전 부인까지 증인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과연 정상적 인청이냐? 아니 왜 부인이나 전 부인 꺼집어냈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에 관해서 제대로 증빙을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자식은 몰라도 부인까지는 검증해야지. 아니 그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때 들어갑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거 이상한 게 아니야. 오히려 이제 자식 같은 경우는 안 하긴 하지. 그러니까 꼭 해야 된다는 의미는 없지. 근데 부인은 해야 돼. 부인 재산까지는.
그래서 이제 뭐 인사청문회는 후보자 국정 운영 역량 검증 자리다. 인신 공격하고 흠집 내서 정치적 반사 이익을 취하는 자리가 아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이게 민주당이 해온 짓거리거든. 항상 늘 해왔었죠. 네. 박근혜 때도 사실 그래서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 이낙연 총리님 전에 한독수 전에 이낙연 총리님 전에 정홍원 총리가 왜 그 당시 최장수 총리였냐. 그렇죠. 거기도 호응이 없어서 그렇지. 알았었거든요. 거기는 시도도 많이 했었어. 이완구지 이완구. 이완구. 이완구도 총리 인사청문회 하다가 결국은 총리 못 되고 토일이라 그랬지. 이완구. 많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그때 잘 써먹을 때는 잘 써먹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야당이던 시절에는 그렇게까지 독하게 굴더니면은 이제 와서 김인석 관련해서 별로 독하게 군 것도 아니에요. 이것들은 그냥 중요한 것들이죠. 정치자금법. 그렇죠. 정치자금법으로 유죄받았던 사람한테 정치자금 가지고 또 묻는데 네. 이게 뭐가 잘못됐냐고. 그리고 다 이미 알려진 사실들 가지고 한 거지. 막 지독하게 신상캐기 들어가가지고 막 구석에 처박혔다가 끄집어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이걸 그리고 인신공격이라고 말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가혹하다고 지금 법을 고치겠다. 민주당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양아치죠. 양아치도 양아치죠. 이것이 국민주권 독재입니다. 그렇죠. 이게 국민주권 독재지. 그러니까 우리 이제 독재 타도 운동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해봐라.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만큼 해봐. 그래 의석수가 많아서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발의를 해서 법을 고치는 게 불법은 아니니까. 그렇죠. 해라. 그래 해봐라. 하지만 언젠가 이제 그것들이 역풍을 맞게 되는 거죠. 뭐 그것까지 뭐 우리가 어쩔 수 있겠냐.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해봐라. 그래. 네. 신나게. 좋기도 하겠다. 오늘 그래도 좀 이재명이 부실 얘기 다뤘는데 시간이 없어서 또 네. 다음 주로 넘겨야겠네요. 예. 넘어가죠. 다음 주로. 다음 주는 대략 이제 외교 포퓰리즘 특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네. 지금 이슈가 밀리고 있어서. 자, 그러면 좀 뭐 연도로 하고 이 문제를 마치도록 합시다. 네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